안녕하십니까. 예비부모 교육 전문 강사 이순주입니다. 오늘은 초보 부모를 위한 기본 육아 상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38주에서 42주 정도 임신 기간을 완료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고귀한 아이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아이를 신생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뱃속에 있던 아기가 배 밖으로 나와서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뱃속에 적응된 환경에 있던 아이가 배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우리 보통 신생아 시기를 한 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달 동안 우리 아이는 자기의 기질과 아니면 자기의 어떤 성격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태어난 환경과 또 적응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많은 것들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이들이 적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돌봄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아기 태어나면 어떻게 하세요? 우리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분만하시면 아이는 신생아실에 가고 엄마는 병실에 가잖아요. 아기와 엄마는 분리되어 있는 환경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선 좋을 수 있지만 아기 입장에서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려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편한 엄마, 아빠가 곁에 없을 시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생아 시기일수록 아기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본다면 우리 아기는 더욱더 적응하기 쉽고 또 정서적으로 안정된 애착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는요, 태어나서 대부분 자요. 보통 평균 16시간에서 20시간 이상 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잠만 자는 건 아니죠. 그 중간중간 식사를 하게 되죠. 수유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은 평균 2시간에 한 번꼴로 수유를 하게 되는 거고요. 또 그 먹고 자는 패턴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잠을 잘 때는 사실 깊은 잠보단 얕은 잠을 더 훨씬 많이 자게 돼요. 얕은 잠을 우리가 렘 수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잠자는 동안, 렘 수면을 자는 동안 아이들은 꿈도 꾸기도 하지만 뇌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생아 시기에는 먹잠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먹고 자고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점점 신생아 시기가 지난 2개월, 3개월, 4개월이 갈수록 먹고 바로 자기보다는 먹고 자는 사이에 노는 시간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먹놀잠 패턴으로 우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마냥 노는 시간이 즐겁게 논다가 아니라 그 시간에 울기도 하고 또 뒤집기도 하고 또 손도 빨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 나름대로 이 세상에 적응하고 아기가 자기 스스로 근육 운동을 하면서 발달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점차적으로 이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이들은 태어나면 되게 미성숙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보통. 100일까지는 아마도 뱃속에 있었어야 될 아이가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면서 미리 태어난 건 아닐까. 사실은 100일 정도 되어야 목을 가누기 시작하거든요. 아이들은 미성숙한 투성이에요. 가장 미성숙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체온 조절이 미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의 있는 실내 온도를 보통은 24도 정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습도도 50에서 60% 정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온도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아기는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거나 혹은 피부의 면역이 떨어지면서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기 있는 곳의 방에는 온습도계 정도는 꼭 있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눈의 어떤 운동성도 약해지기도 하고 시력도 되게 약합니다. 사실 아기가 태어나면 잘 못 볼 수 있어요. 시력이 없다가 아니라 발달이 안 된 거죠. 배 안에서 어두운 곳에 있었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신생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가 밝고 어두운 것만 볼 수 있는 정도만
그리고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초점 거리가 약 30cm 정도 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대부분 잠을 잔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잘 관찰해 보시면 간혹 눈을 떴다 감았다도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아이가 눈을 떴을 때 우리가 천장만 쳐다보고 있다면 아이는 사실 눈운동을 열심히 할 수도 없고 시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그럽니다. 신생아를 키우시는 여러분들은 아기를 맞이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흑백 모비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흑백 모비를 설치할 때는 아기가 누워있는 곳에서 눈에서 약 30cm 정도 위쪽 혹은 가슴에서 30cm 위쪽으로 모비를 설치해 놓으시면 혹여 우리가 관찰하기 어려울 때라도 아기가 눈을 떴을 때 잠시라도 눈을 떴을 때 눈 초점을 맞추면서 아이가 시력 강화 운동도 하고 눈 운동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신생아 시기에는 흑백 모빌을 설치해 주고요. 2달, 3달이 지나면서 칼라 모빌로 또 설치를 해주시면 아이는 또 다른 작용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또 모빌로만 의존하지 마시고요. 우리 육아하시는 여러분들,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옷도 좀 컬러풀하게 입으시면 아기가 옷을 보면서 또 아이들의 시각 자극도 주고 좋겠죠. 이렇게 우리들은 아이들의 좀 섬세한 것까지 함께 관찰하면서 아기들을 양육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원시 생존 반사를 갖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이가 깨어서 울면 배고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대개는 입 주변을 자극하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자극하는 쪽으로 입을 돌리고 입을 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보면 꼭 배가 고파서 아기가 젖을 찾는 것처럼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엄연하게 반사 행동입니다. 신생아는요, 보통 태어날 때 30개에서 40개 정도의 반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반사예요. 우리는 당연히 하고 있지만, 그리고 무언가 입에 들어오면 꿀떡하고 삼키는 것도 반사작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존을 위한 반사도 있지만 우리가 원시적인 반사로서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반사들이 있어요. 입 주변을 자극하면 움직이는 반사, 이 반사를 루팅 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입 주변에 무언가 닿으면 그것을 빨게 되어 있어요. 손가락이어도 빨 수 있고요. 공갈 젖꼭지여도 빨 수 있습니다. 엄마 수유 중에도 빨 수 있고요. 이렇게 아기의 배고픔과 상관없이 반사적으로 빨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아이들은 빨기 반사, 또 젖찾기 반사가 있고요. 또 우리가 좀 특징적으로 알아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로 반사라는 게 있어요. 아기가 자기 스스로 머리를 움직이거나 외부에서 큰 소리가 빵 나거나 누군가가 아기를 터치하면 아이는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팔다리를 벌리고 스스로가 상당히 놀래서 깨서 울어요. 그래서 모로 반사가 좀 진정될 때까지는 우리는 아기를 속삭이로 싸주는 겁니다. 물론 속삭이로 싸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모로 반사를 잡아줘서 아기 스스로를 진정시킨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아기가 1개월 때는 대부분 잠을 자기 때문에 또 속삭이에 쌓여있는 시간이 많지만 2달 정도 되면 손도 빨아야 되고 약간의 몸의 움직임도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3달쯤 되면 아기는 뒤집기를 시도하려고 해요. 근데 3달 정도 때 아기가 속삭이로 쌓여 있다면 뒤집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아기는 자는 동안에는 대부분 속삭이로 쌓아놓지만 깨어있을 때는 한 손씩 한 손씩 속삭이를 빼보시면 아이의 활동이 점점 더 활발하게 하는 걸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아기가 태어나서 3일쯤 되면 조리원에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댁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아이가 분명히 병원에 있을 때는 낯빛이 아주 밝았거든요. 근데 집에 가는 순간부터 왠지 낯빛이 약간 노르스름해지는 것 같고 어디가 좀 불편한가 아픈가 이렇게 피부톤이 좀 바뀌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리적인 황달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신생아가 열흘 안쪽으로 황달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걸 우리가 생리적인 황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황달이 왜 일어나느냐? 우리 어른들이 황달이 일어나면 간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아기들은 황달은 간에 문제가 없어도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보통 3일쯤 되면 얼굴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으로 가슴까지 내려왔다가 일반적으로 다시 없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사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배꼽 아래까지 황달이 보인다면 우리는 좀 걱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아과에 방문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알아봐야 될 건 얼굴이, 가슴이 배꼽 아래로 피부가 노래졌는지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우리의 피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아기의 손이 제일 마지막으로 노래지는 단계예요. 아기의 손을 얼굴과 비교해보고 아기의 손을 가슴과 비교해봤을 때 정도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훨씬 더 황달에 대한 어떤 인식을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보편적으로 치료는 광선 치료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에 광선 치료에서도 치료 과정이 안 되면 좀 심하게는 교환 수혈까지 하고 있지만 사실 광선 치료에서 대부분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한번 황달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대부분은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만일에 치료를 해야 될 정도의 수준의 황달이다 그러면 모유 수유를 하시는 분들은 그 치료 기간만 일시적으로 모유를 중지시킵니다. 이 모유 속에 있는 유리지방산이 황달을 떨어지는 걸 방해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황달이 다시 황달 수치가 떨어지면 모유 수유를 재개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황달을 앞으로 많이 맞이할 텐데 황달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대신 관찰을 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죠? 아기가 태어나면 배 안에 있을 때는 사실 탯줄 통해서 영양 공급을 받아요. 탯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태어남과 동시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탯줄부터 자르는 겁니다. 탯줄을 자른다라는 건 영양 공급은 이제는 구강으로 아기 스스로 먹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붙어 있는 탯줄이 떨어져야 될 텐데 이 탯줄은 하루 만에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얘가 말라야 돼요. 사실 뿌리 잘린 나무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태반에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영양 공급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루, 이틀, 3일 이런 식으로 계속 탯줄이 말라지기 시작하죠. 처음엔 말랑말랑하니까 아무렇지 않지만 이게 한 3, 4일만 지나면 되게 뻣뻣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잘못 만지면 피가 나올 수가 있고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아이가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럴 땐 이 부분이 배꼽 있는 부분이 염증이 생길 수가 있거나 출혈을 볼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일시적으로 혹은 필요에 의해서 소독을 해야 됩니다. 소독은 집에 있는 과산화수소나 포비돈으로 소독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독용 알코올, 솜으로 소독하거나 스프레이용 알코올로 이용해서 소독을 합니다. 소독은 모든 아기가 탯줄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다 소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필요에 의해서만 소독을 하는 것이고요. 보통 탯줄은 스스로 내버려 두면 빠르면 5일, 늦어도 열흘 안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탯줄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세요. 이걸 어떻게 하면 탯줄이 있는데 얘를 손대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아기를 돌볼 수 있을까? 많이 걱정을 하시지만 사실은 탯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유연하게 또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또 알아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아이들은요. 태어날 때 좁은 산도를 통과해서 나옵니다. 사실 아이의 두개골은 우리처럼 온전한 한 개의 뼈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8개의 뼈의 조합으로 되어 있다고 보셔요. 가장 크게 벌어져 있는 부분은 대천문이라고 해서 이마 약간 위쪽에 있어요.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소천문은 뒤통수 쪽에 삼각형 모형으로 있어요. 대천문 같은 경우는
벌어짐이 크기 때문에 다치는데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14개월에서 18개월이 지나야 다치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소천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손 한 마디 정도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예요. 그래서 보통 100일 안쪽으로 다쳐갑니다. 아이들의 두개골이 온전한 통뼈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아이는요, 머리가 상당히 무거워요. 가슴 둘레보다 머리 둘레가 더 크거든요, 사실. 그래서 아이들을 돌볼 때 혹여나 그러면 안 되지만 안전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떨어뜨리거나 놓치거나 이럴 때는 머리부터 바닥에 닿기가 쉽겠죠. 그러면 두개골 자체가 뇌를 충분히 감쌀 수 있는 역할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돌볼 때 충분하게 안전하게 잘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대천문, 소천문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봤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아이 두개골이 뭔가 틈이 있다고 말랑거리는 게 있다고 자꾸 만지거나 그러시면 안 되겠죠. 그 부분은 우리 어른들은 숨구멍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숫구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천문, 소천문이 존재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는 태주를 통해서 영양 공급받잖아요. 그렇지만 아기가 태어나면 입으로 움직여서 아기들이 뭔가를 빨고 삼키는 그런 반응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먹는 것, 아이한테 주는 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유를 줄 수가 있고요. 분유를 줄 수가 있어요. 모유가 부족하면 모유와 분유를 혼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수유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권장하는 건 모유 수유를 더 훨씬 권장합니다. 아기가 제 한 끼를 적절하게 잘 먹는 게 중요한 거죠. 무언가를 먹는다도 중요하지만 충분하게 아이가 영양적으로 또 면역학적으로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는 우리처럼 하루에 3번 먹는다고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아기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평균 2시간에 1번 혹은 3시간에 1번꼴로 수유를 하게 됩니다. 사실 밤도 없고 낮도 없어요. 낮에도 먹을 수 있고 저녁에도 먹을 수 있고 새벽에도 먹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수유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되죠. 아기 스스로가 찾아 먹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유할 때는 잘 아기를 관찰하면서 잘 먹는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이고 있지는 않은지, 아기가 배고파하지 않는지를 관찰하면서 먹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이는요, 먹고 나면 사실 좀 개워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생아 구토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신생아는 많이 개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이의 우유는 자주 작아요. 태어났을 때 첫날은 새끼 한 마디만 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일쯤 되면 엄지 한 마디만 할 정도로 크기가 조금씩 확장이 되는 거고요. 일주일 정도 되면 탁구공 크기 정도만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위가 점점 확장을 해 나가겠죠. 첫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양을 따져본다면 한 끼에 10cc 정도 먹는다고 볼 수도 있고요. 3일쯤 되면 요 날수만큼이라고 볼 수 있어요. 30 정도는 먹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일 정도 되면 아기는 70에서 80 정도 먹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모유 수유하는 경우는 모르죠. 얼마를 먹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아이들은 점진적으로 양을 늘려가며 먹기 시작해서 초기에는 거의 평균 2시간에 한 번, 2시간 반에 한 번, 3시간에 한 번으로 이렇게 수유 간격이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위가 확장되면서 위에 내용물이 들어가죠. 모유나 분유나 어떤 혼합유가 들어갈 텐데 12지장으로 가는 관략근은 꽉 잡아주지만 식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관략근은 조금 미성숙하기 때문에 아이가 또 주로 누워 생활하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힘을 주거나 용을 쓰거나 혹은 기저귀를 갈거나 이럴 때 아이 복압이 상승해서 위를 좀 자극을 주겠죠. 그러면 우리가 불수의적으로 좀 수시로 아이들은 위로 넘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개워낸다고 해도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영유 쿠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집에 있는 폭신한 베개가 있잖아요. 수유한 다음에 바로 누이지 마시고 5분, 10분 정도 트림을 시킨 후에 영유 방지 쿠션이나 또 베개 같은데 약간 상체를 약간 높여서 누이시면 아기가 개워내는 횟수도 훨씬 줄어들게 되고요. 혹시 개워내면 잘 닦아주시면 돼요. 위산이 약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에 트러블이 생길 가능성도 높잖아요.
그래서 아기 개어내면 우리 손수건으로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아기 피부는 안전하겠죠. 우리가 아까 수유의 간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균 2시간 혹은 3시간에 한 번꼴로 수유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을 꼭 지켜야 되느냐? 2시간 됐으니까, 3시간 됐으니까, 아이가 자네? 깨워서라도 먹여야 될까? 혹시 깨워서 먹이지 않으면 탈수돼서 걱정될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수유 횟수나 이런 것들은요, 아기 체중 증가를 보면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체중 증가에 따라서 수유 간격을 좁힐 수도 있고, 수유 간격을 더 넓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이 체중이 어느 선으로 증가하는지를 좀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아마 오늘 시간에 제일 중요한 별표를 친다면 이 부분에 별표를 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는요, 무엇을 먹더라도 일주일에 200에서 300g 정도 체중은 증가되어야 됩니다. 단 100일까지만 이야기도 해요. 하루로 치면 20에서 30g 정도 체중 증가가 있을 거고요. 일주일이면 200, 300. 그러면 여러분들 한 달이면 얼마나 증가해야 될까요? 800에서 1200이죠. 네. 그래서 평균 한 달에 약 1kg 늘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2달이면 약 2kg, 3달이면 약 3kg가 늘죠. 100일 정도 되면 3에서 3.5kg 정도 체중 증가를 보입니다. 근데 100일 이후부터 체중의 증가폭이 감소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일주일에 100g 혹은 일주일에 80g 정도 늘 겁니다. 이 100일이 지난 이후부터 엄마들이 많이 걱정을 하세요. 내가 너무 못 먹여서 그런가? 우리 아가 너무 안 커요. 그렇지만 아기의 리듬상 100일까지만 순조롭게 큰다면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또 관찰하시고 아기의 수유의 패턴대로 맞춰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기가 많이 울어요, 사실. 아까 신생아는 먹고 잔다라고 했습니다. 먹잠 패턴을 보인다고 이야기했는데 진짜 먹고 잠만 자는 건 아니고요. 먹기 위해서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울기도 하고요. 또 자고 일어나서 울기도 하고요. 잠들기 전에 울기도 하고 많은 부분들을 웁니다. 근데 아이의 울음을 무조건 배가 고픈 사인으로만 생각하시면 아주 큰 오류예요. 오산입니다. 아이들의 기본적으로 불안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엄마로부터 분리되어 있잖아요. 이 모든 불안이 기본으로 울음을 야기시킵니다. 배가 고파도, 배가 아파도, 졸려도, 심심해도, 기저귀가 젖었는데 왜 안 갈아주지? 너무 조용해도, 너무 시끄러워도 등등 이렇게 아이들을 울음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울 때마다 무조건 먹는 걸 줄 수는 없는 거죠. 진짜 배가 고픈 타임이면 수유로 바로 이어져야 되겠지만 아기가 울 때는 순서적으로 달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달래는 방법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아기 달래는 방법을 5S라고도 표현합니다. 첫 번째, 아이가 울 때는요, 기저귀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기저귀를 확인해서 기저귀가 젖었으면 다시 교체해 주셔야 되고요. 또 기저귀가 젖지 않았으면 다시 옷 정리를 하시면서 속사계로 안전하게 감싸주는 거예요. 포근하게 감싸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아이는 안전합니다, 모르면서도 잡아주고 포근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 1단계에서 아이의 울음이 그쳤으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계속 울음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럴 경우는 아이를 약간 옆으로 눕히는 거예요. 똑바로보다 옆으로 눕히는 것이 아기는 훨씬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뱃속에 있는 아가는 웅크리고 옆으로 누워 있었거든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기는 똑바로 눕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바로 누웠을 때 아이가 힘들어하고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면 옆으로 눕혀 보는 게 좋습니다. 옆으로 눕힐 땐 여러분들 이 앞쪽은 가슴과 어깨를 살짝 감싸고요. 뒤쪽은 손으로 등이나 엉덩이를 토닥거리면서 약간 비스듬하게 뉘어놓고 토닥토닥 해보는 거예요. 토닥여 봐서 진정이 된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똑바로 누이지 마시고요. 비스듬으로 누운 상태에서 뒤에
베개나 쿠션을 받쳐서 이 상태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이왕이면 요 가슴과 어깨를 눌러준 쪽을 약간 큰 수건이나 아니면 약간 묵직한 어떤 이불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얹어 놓으면 훨씬 아기는 진정되기 쉬워요. 근데 옆으로 눕혔는데도 불구하고 아기의 울음이 그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를 안아주셔야 됩니다. 아마도 그건 안아주세요라고 하는 사인일지도 모르겠어요. 아이를 안을 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기는 목을 가눌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뒷머리를 한 손으로 받치고 뒷목과 목을 받쳐야 되겠죠. 다른 손으로는 엉덩이 쪽을 받쳐서 이렇게 품에 안아야 되는데, 혹 이렇게 안을 수도 있죠. 이건 아주 위험합니다. 뒤에서 혹은 걷다가 넘어질 수도 있죠. 아기부터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안을 때는 한 손은 안쪽으로, 한 손은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내 품으로 그대로 온 다음에 머리 잡은 손을 쭉 뻗어서 팔꿈치 안쪽으로 아기를 넣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내 면으로 붙여서 최대한 포근하게 감싸는 거죠. 그리고 가볍게 나의 몸과 함께 움직이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너무 격렬하게 움직이면 이 격렬하게 움직이는 것에 아이가 익숙해지게 되죠. 제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저희 신랑이 너무너무 기뻤잖아요. 아이를 안아줄 때 막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울 때마다. 그러니까 저희 신랑이 박서방이거든요. 박서방 그러면 안 되네. 아기가 그 흔들림이 큰 흔들림에 적응을 하면 잔잔한 움직임에 아이는 더 보채게 된다네. 이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그게 그런 말인가, 뭐 어른들이 그냥 하는 말이겠지 했지만 육아를 하면서 또 많은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그게 맞는 거더라고요. 아이들의 처음 동작은 좀 잔잔하게,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기를 토닥거리고 안아서 쉐이크, 흔들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가장 손쉬운 곳은 싱크대로 갑니다. 아이들은요, 백색 소음을 들려주면 되게 진정이 돼요. 백색 소음은 화이트 노이즈라고 하죠. 사실은 자궁 속 소리를 모방한 소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은 그 자궁 속에서 들었던 어느 일정 음역대의 소음을 들었을 때 되게 안정감을 갖는다라고 하고요. 우리 일상에서 찾아봤을 땐 드라이기 소리, 청소기 소리, 또 물소리, 비닐 바스락거리는 소리, 가스레인지 위에 있는 팬 소리, 그리고 입으로 할 수 있는 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으로 하는 소리도 백색 소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흔들림과 백색 사운드를 제공한다면 아기는 많은 부분 울음을 그치게 되어 있고요. 아기가 잠이 들었죠. 어느덧 잠이 들었습니다. 울음을 그치고 그러면 다시 자리로 와야죠. 아기를 안은 나의 품은 침대가 아니에요. 아기를 달래는 목적이었죠. 아기가 진정됐고 잠이 들었으면 아기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아기 자리로 돌아가서 누일 때는요,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누이시면 아기는 깜짝 놀라게 돼요. 허전하거든요. 최대한 아기를 내려놓을 때도, 누일 때도 나의 몸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서 붙이고 해서 아기의 어떤 몸에 붙어 있던 부분이 내 손으로 전환돼서라도 아기의 몸을 살짝 눌러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진정되게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가볍게 손을 떼는 것도 좋겠죠. 혹은 아기가 누웠는데 많이 힘들어하거나 다시 울려고 하면 토닥토닥거리기를 반복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울음이 커지면 다시 순서를 계속 연결합니다. 아기를 다시 옆으로 누워보고 토닥여보고 안아보고 움직여보고 이런 상태, 이 반복적으로 과정을 합니다. 이렇게 백색 소음까지 계속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울음을 진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마지막 단계가 있죠. 수유할 수 있는 건데 이때는 배부르게 먹인다가 아니라 울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용도로만 수유를 허락하게 되는 거죠.
아기가 울 때마다 수유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수유의 간격, 수유의 패턴이 다 깨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는 건강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다음은 아기 속삭이 싸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삭이는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이렇게 포로 되어 있는 속삭이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포를 일자면으로 바닥에 놓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가를 뒷머리 밑에 뒷목이 제일 윗선에 두게 정 가운데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 가운데 제일 가운데에 두실 거고요. 아기 한 손을 만세를 시킬 거예요. 두 손으로 싸버리면 중간에 혹은 나중에 아기 가슴 앞쪽으로 혹은 배내 쪽으로 안쪽으로 팔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두 손보다는 한 손 먼저씩 싸는 걸 더 권장합니다. 한 손은 만세 시켜보고요. 차렷한 쪽 포를 잡아서 꼭 목을 스치듯이 대각선으로 이쪽 옆구리 엉덩이 쪽에 살짝 찔러줍니다. 반대쪽 손도 차렷을 시켜주세요. 바닥에 있는 포 뒷목이 벌어지지 않게 두 번만 짱짱 당겨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목을 스치듯이 대각선으로 그리고 이쪽 옆구리, 팔꿈치, 엉덩이를 감쌉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에 펼쳐져 있는 포를요 살짝 벌려서 혹은 아기 다리가 보여도 괜찮아요. 벌려서 가슴까지만 끌어올릴 거예요. 한쪽만 우리 엉덩이 살짝 들어서 뒤로 넘기실 거고요. 넘겨져 있는 포를 정리를 해야 되겠죠? 아기 몸쪽으로 살짝 붙여주고 우리 아이의 정도에 따라서 아기가 타이트한 걸 좋아하는지 느슨한 걸 좋아하는지를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끔 다시 한번 뒤로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 넘어온 포를 아까 아래에서 위로 끌어온 포 있죠? 이 포 사이에 살짝 찔러 넣어주세요. 우리 아가가 꼭 자궁 안에 있는 것처럼 주머니 모양으로 쌓여져 있게 됩니다. 아기를 안고 내려놓고 또 뉘어놓고 안고 해도 잘 풀어지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기저귀를 좀 확인할 때는 다 풀어야 된다라는 단점도 사실은 있죠. 그리고 아기가 너무 키가 크거나 그러면 이 포가 가슴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다리까지밖에 올라오지 못한다면 사실은 이렇게 싸는 방법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방법은 신생아 시기에만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되게 많이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아주 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가로 길이가 좀 어느 쪽이 길까를 관찰해 보시고 긴 쪽을 잡아 봅니다. 그리고 3분의 1을 접어보는 거예요. 4분의 1 등분을 하는 거예요. 눈으로 4분의 1 지점 되는데 우리 아기를 내려놓습니다. 약간 어깨선, 그러니까 아기가 조금 더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배내 쪽으로 정리를 훨씬 더 잘해 주셔야겠죠. 짧은 쪽, 네 맞습니다. 차렷이에요. 긴 쪽 만세, 짧은 쪽 포를 가져다 아기의 가슴 앞쪽으로 갑니다. 반대쪽 손 차렷합니다. 그리고 바닥에 있는 포를 짱짱짱 당겨서 그대로 애를 감싸주는 거예요. 감싸줍니다. 또 감싸줘요. 계속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감싸줍니다. 감싸주고 나면 이렇게 넘어왔죠? 이 포를 우리 그동안에 감싼 포 하나를 잡고 그 사이에 살짝 찔러 넣어주시면 속삭이 완성입니다. 혹시 이게 걱정되시면요. 사실은 걱정될 것도 없지만 약간 위에다가 접어 올려도 되고요. 안쪽으로, 아래쪽으로 접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거의 가장 좋은 방법, 좋은 점은 기저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만져서 쌌구나 안 쌌구나 확인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감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속삭이 쌀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아기의 팔꿈치를 붙여주는 거예요. 몸에 붙여서 모로 반사가 있을 때 아이 스스로 놀라지 않고 진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속삭이 싸는 방법의 목적이기도 하니까요. 아이는 목욕을 해야 됩니다. 아기는 뱃속에 있을 때 양수라는 물속에 있었고
그렇지만 세상에 태어나면서 물속에 있는 건 아니죠. 되게 많이 건조도 하게 되고, 하지만 아기 스스로 그럴 줄 알고, 아기 스스로 피부를 지킬 수 있는 어느 능력치의 피부의 상태를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가 하루 매일매일 여러 번씩 목욕을 시키면 아기 피부는 많은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생아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의 목욕 시간을 갖는 것이 좋고요. 목욕하는 그 시간은 5분 이내로 끝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목욕 준비를 하기 위한 시간, 목욕 끝나고 마무리하는 시간들은 많은 시간들이 소요될 수 있지만 아기가 목욕하는 그 시간은 5분 이내로 끝내는 것이 아기한테는 가장 안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기 목욕은요, 배가 너무 부르거나 배가 너무 고플 때 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보통 수유하고 1시간은 지난 이후에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화장실이 어떨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신생아는요, 방 안에서 아기가 거주하고 있는 실내에서 목욕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온도 차이도 크게 없으니까요. 탯줄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통목욕하기는 어렵습니다. 탯줄이 떨어지고 배꼽이 예쁘게 아물면 통목욕을 권장하고요. 탯줄이 붙어 있을 때는 부분 목욕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리원에 다녀오시면 사실 탯줄 관리와 목욕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겠지만 출산하시고 댁으로 바로 귀가하시는 경우는 탯줄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떨어지는 걸 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목욕을 1번 혹은 2번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물수건으로 목욕을 하는 걸 권장합니다. 목욕할 때는 준비물이 좀 필요하겠죠. 화장실에서 욕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물을 떠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기 목욕통이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아기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용도에 이 정도 사이즈면 되겠고요. 우리 보통 신생아 목욕통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목욕통이 준비됩니다. 물은 보통 38도 정도의 온도를 맞추시면 좋은데 물 온도계가 있으면 물 온도계로 맞출 수 있지만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팔꿈치를 이렇게 옷을 올리시고 팔꿈치 안쪽 살을 물에 집어넣어서 따뜻하구나 라고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뜨거우면 아기도 뜨겁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물의 온도를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기는 물속에서 나와서 물기를 닦아야 되기 때문에 큰 수건도 준비되셔야 되고요. 아이는 물목욕을 기본으로 합니다. 아기의 바스는 필요 없지만 로션은 필요할 수 있어요. 아기 피부에 맞는 트러블이 생기지 않는 로션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아기가 다시 감싸야 될 속삭에 베네저고리 기저귀를 펼쳐 놓으시고 세팅을 해 놓으신 상태에서 물 준비됐고 수건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목욕할 때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아기에게 꼭 이야기를 하고 목욕을 하셔야 되죠. 아기가 좀 놀고 있다고 혹은 아기가 울고 있지 않다고 아기를 그냥 목욕을 바로 시작하는 것보다 누구야, 아가야, 엄마가, 아빠가 너에게 목욕을 시켜주려고 해. 우리 같이 한번 목욕을 해보자꾸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목욕을 시작할 텐데요. 목욕을 할 아이인데 옷을 입고 있죠. 아기는 처음부터 온몸을 물에 담그는 건 아니에요. 보여지는 면부터 얼굴, 머리를 감길 겁니다. 그래서 속사계로 아기 몸을 감싼 상태여야 되고요. 아기를 안을 때 자세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아기를 안을 때 내가 오른손잡이다 싶으면 아기를 왼쪽 옆구리에 살짝 끼워요. 그리고 왼손으로 아기 몸을 다 감싸고 머리를 받칩니다. 얼굴은 물론 나의 앞으로 와야 되겠죠. 귀에 물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귓바퀴를 누르거나 귓구멍을 막아줄 수 있을 정도로 엄지나 약지 정도로 위치를 잡으시면 더 안전하게 할 수가 있고요. 팔꿈치로 아기를 포근하게 감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에 물을 묻혀서 얼굴을 가볍게 닦아주는데 이때 조심해야 될 거, 눈을 가리면 아이들은 100% 울어요. 눈을 가리는 게 아니라 눈을 최대한 피하면서 아기 얼굴을 닦아줄 겁니다. 네, 그리고 눈을 닦아줄 때는요, 손수건을 이용해서
검지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낀 다음에 물을 꼭 찍어서 꾹 짜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해서 눈을 닦아줄 텐데 항상 눈을 코 있는 쪽에서 귀 있는 쪽으로 이렇게 닦아주실 거예요. 또 닦은 쪽 똑 닦지 말고 살짝 옮겨서 코 있는 쪽에서 귀 있는 쪽으로 가볍게 한 번만 닦아줍니다. 입이 남았어요. 입을 오므리는 아이도 있지만 입을 벌리는 아이도 있어요. 그러면 입술 안쪽을 가볍게 닦아주시고 혀로 이걸 감싸면 혀 앞쪽도 가볍게 닦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리를 감길 때는 손수건을 이용해서 감길 수도 있고요. 손을 이용해서 감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뒷목까지 신경 써서 하지만 귀에 물 들어가지 않게끔 하셔야 되겠고요. 뒷목도 신경 써서 닦아주셔야 되는데 아니 나는 손수건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손수건에 물을 묻혀서 가볍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네. 닦아주셨어요. 그러면 사실은 아기 세수하고 머리 감기는 거 끝났습니다. 신생아의 목욕 횟수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해야 된다고 했죠. 그중에 1번 정도는 아기 비누를 이용해서 닦여줄 수 있는데 단 머리만이에요. 몸은 절대로 비누질 할 수 없습니다. 비누질을 할 때는 이 물 하나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헹군물이 또 다시 하나 있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오늘은 머리를 감길 거야 한다면 물 2개 준비하시고요. 물의 온도는 똑같습니다. 이때 지금까지는 동일했고요. 비누질을 한다 그러면 손수건에 비누를 묻히셔서 충분하게 풀어주신 다음에 머리를 가볍게 닦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헹군물로 들어가서 충분히 먼저 헹군 다음에 이 물을 이용하시면 헹군물은 사용하지 않고 이 메인 물로만 계속 목욕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세수하고 머리 감기는 것까지 우리 함께 배워봤고요. 지금부터는 몸을 어떻게 닦는지를 이야기를 할 텐데 탯줄이 붙어있는 경우는 아기를 부분 목욕을 시켜야 됩니다. 목욕통 옆에 큰 수건 하나 깔아 놓으라고 그랬고요. 그 위에 아이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속삭이를 벗기고 배내 쪽을 벗겨요. 수건에 물을 묻혀서 꼭 짠 다음에 이 수건을 이용해서 아기의 몸을 닦아줍니다. 물로만 닦아주는 거죠. 이렇게 닦아주고요. 이렇게 닦아주고 나면 부분 목욕이 끝나는 거예요. 부분 목욕이 아니라 통목욕이라면 똑같이 아기를 내려놓고 이렇게 옷을 벗기는 것까지는 동일합니다. 이 상태에서 목욕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이 통 속에 집어넣어야 되죠. 그래서 아이 2손을 잡아서 좀 진정을 시킨 다음에 항상 아기의 뒷목과 아기의 엉덩이를 잡아서 이 상태에서 그냥 갈 수는 없죠. 품에 안아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 잡은 손으로 아기 팔을 잡거나 혹은 아기의 허벅지를 잡고 반대쪽 손으로 아기 손을 잡습니다. 이렇게 진정시킨 상태에서 물 쪽으로 이동을 해서 아기 발부터 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서서히 아이를 앉혀봅니다. 앉히고 이쪽 손을 잡은 손을 팔꿈치를 잡아서 아이를 이렇게 앉혀놓고요. 아기가 심하게 운다 그러면 손수건 있죠. 손수건을 가슴 쪽으로 얹어서 놓으시고 이렇게 물을 뿌려주시면 아기가 진정되기도 합니다. 진정되지 않는다면 다리부터 닦아주시면 되겠고요. 만일에 아이가 물속에 들어가도 컨디션이 좋고 목욕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겠다 싶으면 그 상태에서 목욕을 진행합니다. 목, 겨드랑이, 팔, 몸통, 다리 순으로 닦아주시면 되겠고요. 엉덩이하고 등 쪽을 닦을 수가 없어요. 지금 상태에선. 그래서 내 손가락은 아이 잡은 손 겨드랑이로 밑으로 들어가시고 엄지는 어깨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기를 오른손 앞쪽을 감싼 쪽으로 살짝 지그시 아이를 앞으로 기울여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손으로 그 반대 손으로 아기 등과 어깨를 닦아줍니다. 엉덩이까지 닦아주겠죠. 네, 이렇게 하면 목욕이 벌써 끝나는 거거든요. 아이는 그 상태에서 꺼내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처음처럼 아기를 잡을 거예요. 한 손으로 아기 등을 지지하고 반대쪽 손으로 아기의 다리 쪽을 감싸서 물에서 꺼내서 옆에 준비되어 있던 수건 위로 아기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아이 얼굴만 볼 수 있게끔 전신을 다 물기로 닦아줍니다. 가볍게 가볍게 눌러주시면서 물기를 닦아준 다음에 보습을 해주셔야 돼요. 로션을 충분히 온몸을 다 발라주시고요. 아기 기저귀를 채울 땐 두 발을 꼭 한 손으로 같이 들으셔야 돼요. 한 발 한 발 들으면 고관절에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두 발을 동시에 한 손으로 잡으시고 엉덩이를 가볍게 드시고 기저귀를 다리 사이로 기저귀가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요. 혹 탯줄이 붙어 있는 경우라면 기저귀의 앞부분을 접어서 이렇게 아래로 한번 접고 위로 접어서 탯줄이 있는 곳을 덮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탯줄이 떨어져서 배꼽이 예쁘게 아물었다면 그냥 덮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손을 끼워 보겠습니다. 아기 손은 아기가 집어넣기 어렵기 때문에 요 끝에서부터 접어서 손을 잡아주셔서 이렇게 끌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베네 쪼그리는 끈이 안쪽에도 있어요. 안쪽 끝과 이쪽 바깥쪽 끈을 서로 교차해서 채워주시면 좋은데 끈은 6개의 끈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묶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3군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옷까지 입힌 거죠. 그럼 우리 아까 함께 한 것처럼 속사계로 싸보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이 속사계 우리 처음에 배웠던 것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래에서 올라와서 감싸시고 정리하시고 반대쪽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우리 아가 오늘 목욕을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기를 돌볼 때는 많은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목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우는 아기 어떻게 달래야 되는지, 또 속사계로 어떻게 싸야 되는지, 기저귀는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이런 돌봄에 대한 기술도 많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여러 가지 특성이 있다라는 거, 잠을 생각보다 많이 잔다라는 거, 그리고 반사 행동들을 우리가 오해를 해서 잦은 수유를 시켜서 아기에게 소화기계가 불편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거는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이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이 기회에 알아보셨으면 좋았겠고요. 또 육아는 함께 하면서 커가는 거고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차츰차츰 아이와 함께 육아하면서 여러분도 커가고 우리 아이도 커가는 멋진 부모로 거듭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보 부모가 알아야 되는 육아 상식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